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중화사상에 물든 소위 말하는 한족이 얘기하는 중국,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가 됐든 당나라 같으면은 선비족이죠. 수나라도 역시 선비족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국사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바로 대륙을 통치하는 그 지배자가 다스리는 땅, 그것을 중국이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토의 크기나 힘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중국에 대한 인식, 개념, 이러한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늘 영상을 통해서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조선은 대륙에서, 서토에서 최초의 중국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또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에 이것은 옳은 얘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한족에 의한 중국, 이것이 아니라 한족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본 그러한 중국의 인식은 무엇이었나,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대 또 고조선 시기에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사마천이 기록한 그 내용과는 좀 상이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로서 친족과 외족,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이 구성을 해서 문자로 남긴 그 삼황오제, 여기에서는 이 금문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천이 오해를 했다,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꾸몄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자 자신도 또 이 고대사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와 또 주나라를 정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천하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그 진나라, 그것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를 또 공자가 수리부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은 했지만 그러나 어떤 장난은 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수리부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금문과 비교를 해보면 또 그 이후에 다른 당대의 학자가 이 평한 공자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공자는 수리부작이 아니라 주나라를 정통으로 삼는 데 불리한 것은 삭제를 해서 아마 한 90% 이상을 잘라먹는 그러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 중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수로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로왕이 답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중국을 안정시키고, 이 말은 이 중국이라고 할 때는 자신이 다스리는 가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은 중국인 가락국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보살피게 하십니다. 감히 이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왕위를 남에게 내줄 수도 없고 또 내 나라와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석탈해가 수로왕에게 왕위를 내가 빼앗겠다, 그 왕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도전했을 때에 그에 대한 답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석탈해가 수로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면서 역시 왕은 당신이요 하고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탈해와 수로왕에 대한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답하는 과정에서 가락국을 중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락국을 둘러싼 다른 수로왕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소국들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일 필요가 없고 가까운 일본 지역 어딘가에도 가락국의 분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원문인데요. 이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보면 완화국의 함달왕의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알을 낳았다. 이 알이 사람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탈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김수로 왕의 그 왕위를 이렇게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000명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나를 왕위에 앉혔고 또 중국을 안정되게 하고 이때의 중국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락국을 말합니다. 또 백성들을 구보 살피게 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 왕위를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답을 했던 것이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즉 가락국은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독자적인 천하관 또 독자적인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또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그런 그 가락국의 유물을 통해서 그것이 이 기록과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랑캐의 나라에 뛰어난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쇠미해진, 약해진, 볼일 없는 하족의 나라만 못할 것이다. 이건 상당한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또 다른 이민족에 대해서 아주 폄훼하는 낮춰보고 깔보고 경멸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오랑캐의 나라에 뛰어난 인물이 별 볼일 없는 하족의 나라만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는 중국의 자격을 가진 나라가 없다. 이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만하고 불손한 표현이죠.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달리 수로왕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중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존감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뜻만 알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주나라 때의 건문인데요. 여기 보면 나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 택, 자,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 이건 자리 잡는 겁니다. 나는 이곳에 자리 잡고 이곳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중국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지역, 이 나라를 자리 잡고 다스리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기, 택, 자,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주나라 때만 해도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나라 이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주변에
천자의 나라를 보호하는 제후국이 있었고 거기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나라 중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이건 갑골문입니다. 갑골문에 보면 여기에 가운데 중자가 있고 또 이것은 흙토자, 땅토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중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흙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운데 땅, 이 중국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또 중토 이렇게 표현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세운 나라가 중국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중국 문헌에 나온 한족의 중국을 이렇게 나타냈고 또 직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락국 이것을 가락국 다스린 수로왕이 자신의 나라를 직접 중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위임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800년대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될 것인데요. 응엔 왕조에서도 자신의 나라를 중국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응엔 왕조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존했었던 청나라 이것을 제대로 된 중국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다. 그래서 자기네가 진정한 중국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일본 신화에서는 위원 중국이라고 해서 이 중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일본의 주류 민족이라고 여겨지는 야마토 민족에 의해서 구전되고 또 그것을 글로써 이렇게 계승한 신화를 총칭해서 그 안에 자신들의 나라를 이렇게 중국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중국이 말하는 이 중국이라는 개념은 처음 시작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중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역적인 중국도 있지만 또 자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러한 자기가 거느릴 위성국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손댈 수 있는 것은 다 자신의 위성국으로 여기고 자기가 그 중에 우두머리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그 강박관념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굴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미국마저도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만용을 부리다가 지금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폭력적인 그런 뜻으로 힘에 의한 중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에서는 문화라든지 정신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영향력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병든 중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에게도 시진핑이 한 말이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일부였다. 중국사의 일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홍콩처럼 한국도 잡아먹을 수 있지만 그때에는 미국은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러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기에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장하고 또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4대 한다고 해서 중화주의에 몰입이 되어 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우리를 소중화로 이렇게 자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뒤에 명나라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일제시대까지 명나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참으로 굴종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더 넓은 세계의 그 인식을 또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서학을 접하게 되면서 이 중국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선두주자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이익이라는 분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오랑캐 나라다 이렇게 인식을 했지만, 이분은 그와는 반대로 청조가 청조를 중국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과감하고 용감하고, 또 혹은 중화사상에 물든 그 시대로서는 위험한 그러한 주장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숙명 반청의 고정관념과 대명의리론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청나라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명나라를 받들었을까요? 명나라 때 조선이 멸망할 뻔했던 것을 임진란 때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명을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역사에서 무너지고 없는 이후에 그 시대까지도 명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사대를, 정신적 사대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까지, 일제가 그것을 폐지시킬 때까지 끝없이 이어졌던 것이죠. 또 그 이후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접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면서 주자학의 절대가치를 두었던 조선 사회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지가 않구나. 이것을 새롭게 각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접한 것은 직방외기라든지 곤요도설이라든지 세계지리서와 세계지도는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인식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대지 가운데, 지구 가운데 한 조각 땅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가 모난 대지가 아니라 둥근 공처럼 생긴 것이라는 사실의 확인은 나라 간의 내외, 상하 관념의 상대화를 초래하였다. 그렇습니다. 천원지방 이래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서양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온 천지의 중심 국가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서학을 통해서 세계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대하고 보니까 중국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물이라든지 이 문명의 정도가 서구 문물이 더 앞서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서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 이러한 그런 그 복잡한 심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익은 조선이 유일한 중화라는 인식을 부정하고 누구든지 이학을 갖추면 중화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만이 유일한 중화가 될 수는 없으며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인식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즉 청나라를 오랑캐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한 나라가 조선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화다. 이렇게 소중화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예약을 갖추고 또 이 문명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중화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나라가 있다 하면 그것이 중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유일한 중화가 될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관념,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가장 앞섰던 문명의 정도가 높았고 또 그 보유한 문명을 주변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는 반만년 전에는 고조선이 중화라고 이렇게 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영향을 받은 정약용 선생은 그것과 동일한 맥락의 이 말을 했는데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만국중화론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화이관과 천원지방서를 부정을 했습니다. 이 화이관이라는 것은 뭐냐? 중화와 오랑캐 이런 그 양대 구분을 한 것이고 또 천원지방설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거 그래서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문을 살펴보게 되면 화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와 오랑캐이인데요.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족의 중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고조선을 가리켜서 화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위 한족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그 한족 쪽에 그 인물이 그 사위로서 살면서 우리의 문화를 습득을 하고 그 이름을 자기가 탈취를 해갑니다. 일종의 뻐꾸기인 셈이죠. 그래서 그것이 수백 년간 이렇게 자기를 자칭을 하게 되면서 이 이름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화라는 것이죠. 고조선이 중화이고 이 한민족이 중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대륙에서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이 이름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중화 이래 할 때 중과 동은 단지 방위를 나타내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중심과 주변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나라가 다 중국이 될 수 있으니 중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중국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그 시대마다 앞서가고 또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문명과 문화를 갖춘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족의 중국이 반만년 내내 중국이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자신들의 정신 승리일 뿐이지 중국의 역사는 살펴보면 실제로 3분의 2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의 역사는 바로 중국이 한족의 중국이 아닌 이민족이 중국이 되었던 그러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이적의 구분은 그 도와 정에 있지 강력에 있지 않다. 이건 역시 그 앞에 3번의 설명과 이 3번의 설명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이 정해진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나라가 있다 하면 그것이 곧 중국이 될 것이니까 어느 나라든지 중국이 되기 위해서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의 동이족이 중원을 차지하여 통치한 역사를 열거하면서 동이족을 어질고 산하다. 더욱이 조선은 정동에 위치하면서 문을 중시한 군자의 나라로서 중화다. 이렇게 정약용 선생은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그렇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곧 복건성도 실로 남쪽 오랑캐의 땅이었지만 주자가 이 땅에서 태어난 뒤로 중화의 예학과 문물이 번성한 다른 지방이 도리어 손색이 있게 되었다. 즉 주자가 이 당시에 예학과 문물을 정비하고 그 체계를 한 단계 높였기 때문에 주자로 인해서 오랑캐 땅이 오히려 중화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땅이 과거에는 오랑캐였다가 오늘날 중국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렇게 송시열 선생은 중화론을 갈파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진화를 중국이라고 한 것은 그들을 폄훼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적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중국이란 문자 그대로 우수한 문화, 문명이 꽃피는 중앙의 나라, 선두주자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자기들보다 앞선 나라, 이런 그 역사라든지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그 열등감의 표현이라 할까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의미 같은 한자를 가지고 자기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흉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훈제국이라고 한 곳에서 나온 것인데 훈제국은 오늘날 미국처럼 다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그런 나라를 형성한 다민족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정확한 그 발음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훈누 혹은 슌누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사마천은 이 훈제국을 가리켜서 흉노해서 흉한 노예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기 외에 중국을 앞선 나라, 강대한 나라로 인정하기 싫었던 그런 시기에는 주변 국가에서 중국을 가리켜서 진나라고 일렀습니다. 진나라고 하는 것은 차이나, 진시황의 진나라, 진목공의 진나라를 말하는데 그 발음이 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 중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폄훼하는 그런 의미로서 가지의 지자와 나라, 나자를 가지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국은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변방, 곁가지의 나라일 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진나라라고 하는 거기에서 따온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자신을 중국이라고 일렀던 가락국의 중국이라고 여겼던 가락국은 유물을 어떤 것을 남겼을까요? 여기서 보면 가운데에 큰 해를 이렇게 해놓고 주변에 또 다른 해를, 작은 해를 셋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천이라는 뜻입니다. 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다 이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한 인물 세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큰 인물, 가장 최초의 시조 이분을 천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뉘주는 지신이 됩니다. 이거는 설문해자의 이 땅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 두 족단 사이에서 낳은 최초의 아드님 희화씨는 바로 햇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발음이 변해서 희라고 그렇게 읽지만 이 당시 설문해자가 편찬되었을 때에 그 글자는 허패절 해가지고 희가 아니라 해로 읽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햇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신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가락국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이것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삼신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런 큰 원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또 작은 해가 있었던 그것과 같은 관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 R은 바로 이 삼신이 속했던 그러한 토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이렇게 또 세 개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누에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신, 즉 이것은 천신의 상대방이 되는 그쪽 족단에서 이 삼신을 자신들의 시조인 누조 혹은 뉘조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가 혼인의 상대가 되는 사돈 쪽에서 자신들의 시조를 가지고 인식을 했던 그쪽에서도 어차피 이 세 분, 동그라미로 나타낸 세 분이 자신들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최초의 시조는 뉘조니까 그래서 이 고곡으로 상징되는 이 세 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이 일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직선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도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우리가 아는 신자가 되는 글자입니다. 최초의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것이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백제대향로 거기에서 보면 바로 이런 아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R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인물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건 천, 가장 큰 R, 이 시조가 되는 최초의 어른, 이분이 천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 곧 상제, 하나님, 황천, 아주 많은 그러한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가락국이 자신들의 시조라고 인식했던 것은 천신, 이분을 자신들의 최초의 시조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일러서 중국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천신이 세운 최초의 고조선의 정통성을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바로 천신의 계승자, 천신의 후예 이것이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자부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에서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R을 나타내야 하는데 여기에 그릇을 얹고 여기에 재물을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그 무덤 양식에서도 이렇게 반만 올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밑에까지 해서 이렇게 원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대로 상하 대칭이 되는 역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삼신의 역사를 대를 이어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계승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중앙에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와 불꽃이 합쳐진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바로 불꽃은 화, 불화자. 그 다음에 이 길게 내려오는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불임금님은 바로 이 화자를 두 개를 겹쳐서 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염제, 불임금, 염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아버지 부자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불꽃을 표현하고 손으로 잡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불임금님을 붙들고 있다. 불임금님을 계승했다. 불임금님에 속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역사는 아버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최초의 어른이 우리가 붙잡은 어른이 바로 천신, 신농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제대로 물려줄 그런 의무,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조 할아버지는, 최초의 할아버지는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는 형편없이 지금 우리의 인식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랑캐라고 하면 화를 내고 불쾌하지만 과연 자신이 오랑캐가 아닌 그러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때에는 화낼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이 옆에 보면 여기에 사각형이 보입니다. 이 사각형으로 표현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고대 상형 문자로서 나라, 국자가 됩니다. 나라 국자가 되고 또 하나로서는 지킨다 하는 위자가 됩니다. 고대 문자로서는 위자가 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 위. 이 위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자라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위만 조선을 세웠다 하는 그 말은 그것은 결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위만을 갖다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위만은 진정 자신의 이것이 성실을 나타냈다고 하면 위만은 조선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락국의 유물 이것을 보게 되면 삼신과 그 다음에 개혁 세력이 되는 이 인물을 계승해서 오늘날 한국을 잇게 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할 때 우측 방부에 이렇게 위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단군 신화를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단군은 고조선이 아니라 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군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소중하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여겨서 모욕을 함으로써 봉변을 당했던 우리의 역사.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는가, 심층적인 그러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구한말 시대만 해도 우리 소위 말하는 1인당 국민소득은 1년 70달러였습니다. 70달러면 아마 하루 한 끼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 이후로 또 이 나라가 노선을 선택한 결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한류가 확산돼서 소위 BTS라든지 또 뭐 강남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그 각종 예술, 스포츠, 드라마, 영화 이런 소프트 파워가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해외에서 지명도가 있는 인물들이 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옥스퍼드 사전 최신판에서는 26개 단어가 추가로 수록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애교, 한복, 누나, 반찬, 오빠, 불고기, K 한국에 관한 것 중에서 많이 성행하는 것은 K라는 단어를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평하게 되고, 또 여기 보면 그 한 예가 K-드라마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스킨십, 김밥 또 등등등 해서 26개 단어가 추가 수록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란 뜻이죠.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이후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배우는 언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 소위 말하는 토픽인데 1997년에는 불과 2,692명이 이렇게 토픽을 봤다고 하면 2019년에는 37만 5천 명이 이렇게 토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정도가 아니고 몇 배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토픽을 보고 또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오늘날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초, 중등 학교에서 한국어반을 개설한 그 순위가 가장 많은 것이 태국, 두 번째가 미국, 그 다음 일본, 우즈베키스탄, 호주, 대만, 키르기스탄,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022년 GFP 평가 국방력 순위로서는 세계 6위가 됩니다. 자, GFP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국방력 이것이 이건 넘사벽으로 미국이고, 러시아는 2위로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과연 2위인가? 이것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국. 중국은 뭐 세 번째라고 믿어주는데 중국도 워낙 그 스펙이 뻥이 많아가지고 과연 3위라 해도 어느 정도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 일본, 한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브라질. 이렇게 국방력 순위가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이 문화적인 이런 거라든지 국방력이라든지 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10위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 세계 10위권에서 13위권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 또 뭐 다른 변수도 불쾌한 변수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변수 때문에 10위권에서 13위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트 여기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2021년 7월 달에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한국이 가장 최빈국 연소득이 70불밖에 안 되는 그러한 비참한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선 놀라운 경제발전을 일으킨 또 국력 신장이 된 그러한 나라로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진국으로서 해야 할 그러한 또 책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짊어져야 할 어떤 의무도 함께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로왕이 가락국을 중국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한국도 좀 더 우리가 힘을 낸다면 세계 속에서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나라가 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이상의 역사와 또 가락국의 유물, 오늘날의 현실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란 것은 제후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개념에서 출발했으며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차와 문화와 문명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바뀌었다. 가락국의 수로왕이 자신의 나라를 중국으로 표현한 것은 주변의 제후국을 거느리거나 문명의 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역사의 시조인 천신 하나님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임을 그 자부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락국처럼 베트남과 일본의 역사에서 자신의 나라를 중국으로 나타낸 것은 자신을 주체로 하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또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다. 17세기 후반부터 서학의 영향으로 모화 사상에 금이 가게 되었으며 보다 넓은 세계관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현재 글로벌 파워를 인정받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한 나라만이 갖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또 어떠한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들이 분발을 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만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나라가 곧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한다면 우리 자신이 김수로왕처럼 우리가 중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 이름이 중국이라고 중국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만이 또 존경을 받아야만이 그 나라, 그 집단이 중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